국회의원 그리고 모의법정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찬입니다. 좋은 시간 내시고 이 자리 참석해주신 당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이 모의재판 행사는 융합인재학과 법학회인 노망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였으나 올해부터는 학생회실과 협력을 해서 법학회 원들뿐만 아니라 우수한 과 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줌으로써 학술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7월부터 약 5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행사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몰입해서 당청에 임해주신다면 저희에게 더욱 뜻깊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는 가급적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고 또 자리 이탈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팜플렛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지만 더욱더 몰입감 있는 방청을 위해서 각 재판이 시작되기 앞서서 팀장님들께서 나와주신 다음에 사건의 줄거리와 요지 등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저는 잠시 물러나고 형사팀장님께 자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형사 모의 재판에서 팀장을 맡게 된 19학번 정예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업무상 횡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회장인 나 회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인 자금관리부장에게 1,000억이라는 돈의 자금 운용을 맡기게 되면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 1,000억이라는 큰 돈을 이 피고인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인인 펀드 매니저와 함께 횡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횡령 사실을 회장이 알게 되면서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을 보시면서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부터 형사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재판부가 입장하오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11월 10일 건국모의법원 제11합의부 2022도 1호 업무상 횡령 사건의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저는 재판장인 정예원 판사입니다. 제 왼쪽은 좌배석 판사인 길병찬 판사님이고 제 오른쪽은 오다희 판사님입니다. 증인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검사 변호인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검사진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유빈 검사 출석했습니다. 오주환 검사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참석하였습니까? 변호사 박수환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사 정예진 출석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확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 지연,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건국구 동로로 120 주민등록번호는 841125-2128-211입니다. 피고인 공소장 받아보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소 피고인에 대한 확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지훈, 일어서 주십시오. 피고인 안지훈,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광진구 능동 240-10번지 주민등록번호는 900-512-185331-9입니다. 네, 피고인 공소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 제2항에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모든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또한 주소에 변경이 있을 시 법원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진술을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경고합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피고인의 심리 이전에 있을 기소 요지 진술과 모두 진술은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는 단지 이 사건이나 앞으로 제시될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먼저 검찰 측에서 공소의 요지 진술하여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20년 7월 21일 회장에게 회사 자금의 일부인 1,000억 가량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펀드 매니저인 안지용과 공모하여 주식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지연은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회사 자금 53억을 개인 계좌와 유착 관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의 계좌로 돈을 옮기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익을 취한 뒤에는 파주 지역의 안지훈의 명의로 50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하며 완전한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회장에게 보고한 투자 내역서는 피고인에 의해 조작된 증거이며 회장에게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같은 부서의 팀원을 동원하여 문서를 조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죄 및 사기죄,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과 유착관계에 있던 안지훈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변호인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변호인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공소유지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바입니다. 우선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계획적으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나회장 씨에게로부터 관리를 부탁받은 1,000억으로 펀드 매니저인 안준 씨의 도움을 통해 총 110억이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다만 당시 피고는 채무로 인해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어 해당 부동산을 채무 부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히 기한 내에 빚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회사 자금으로 복구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횡령의 의도는 없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부서 팀원을 동원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과 사적인 술자리를 가졌던 양 팀원 씨가 피고의 사장을 해하려 자발적인 의지로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를 감경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네, 피고인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검사 및 피고인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은 상응그룹의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의 처분 행위를 횡령으로 볼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양측 모두 이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증거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검사, 증거 신청하십시오. 주식 투자 거래 실 내역서와 피고가 회사에 보고한 거짓 투자 내역서를 제출하며 횡령과 사무소 위조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부분과 함께 피고인 지연과 안지훈의 대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는 범행에 계획적인 의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네, 변호인 측 증거에 관한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있습니다. 피고인과 대화 내용이 담은 블랙박스 영상은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내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분명히 이는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검사 측은 증거물에 대한 증거 능력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해당 대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는 회사 명의의 법인 차량에서 작동되고 있던 블랙박스입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녹취 의도도 없었으며 해당 녹음본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위협한 요인이 없었음을 들어 증거 능력을 주장한 바입니다. 네,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임을 인정합니다. 변호인 측 증거에 관한 의견 이어나가 주십시오. 저희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로 피고인 지연과 안지훈의 자산 내역을 제출합니다. 해당 자산 내역은 피고인의 수익금에 대한 처분 행위가 일시적인 조치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양 팀원과 피고인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메일 기록을 제출합니다. 해당 이메일 기록은 양 팀원이 자발적인 문서 작성을 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검사 측의 문서 조작에 관한 주장을 부인할 수 있는 정황을 담고 있기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검사 측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쌍방이 신청한 증거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 없습니다. 네,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증거 제출하십시오. 네, 양측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증인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예,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예,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은 신분증 제출하여 주십시오. 네,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배석 판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다이 판사입니다. 다음으로 사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사자 나회장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인 선설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 선설을 시작해 주십시오. 양식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해 버려 보기로 맹세합니다. 네, 바로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신문하십시오. 네, 옥수영 검사입니다. 증인 법정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적으로 자주 만나서 회사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2020년 7월 21일 피고인과 사적으로 만난 거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때 지부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회사 운영이나 자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제안했습니까? 지부장이 아는 투자 매니저가 있는데 수익성이 높은 투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며 만약 자금 문제가 고민이 되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만난 자리에 참석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자리에 나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펀드 매니저인 안지현 씨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회사 자금 운용이나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저희 회사에 단기 고용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이후에 회사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펀드 매니저를 고용한 이후에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돈을 잃을까봐 조바심이 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곤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얼마만큼의 회사 자금을 맡겼습니까? 지연에게 총 1,000억을 송금을 했고 3개월 뒤쯤에 지연이 투자를 통해 57억의 수익금을 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에게서 투자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월 초에 투자 보고서를 받았고 월 말에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보고서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평소에 부장과 투자 매니저가 하는 이야기와 보고서 내용이 일치했고 워낙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 회수 직전에 A 주식이 대박이 나서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그때 수익금에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피해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원래대로 A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200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A 주식이 아니라 B 주식에 투자를 해서 약 110억 가량의 수익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장이 오직 3억을 횡령한 겁니다. 증인이 손해본 53억은 회사에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모두 잃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가 일반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횡령이 확정된 순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는 신뢰를 잃을 것이고 재판이 끝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은 저희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회장과의 신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위해 거짓으로 투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 행위는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고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게 하였습니다. 증인 회사가 주식 회사인 점을 감안했을 때 거래 정지는 치명적이고 회사의 존폐이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 과정을 보았을 때 이는 단순히 남편의 빚을 변제하기 위한 금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계획된 횡령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변호사 박수아입니다. 증인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제 질문에 사실대로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네, 증인은 평소 다른 직원들보다도 피고인에게 더 각별한 신임을 가지고 있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자금 관리를 부탁했었죠. 정확히 얼마의 자금 관리를 부탁했던 건가요? 1,000억입니다. 1,000억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를 피고인 단 한 사람에게만 맡겼던 건가요? 이게 지부장이 원래 일 처리를 잘하기도 했고 평소에 저한테 바른 소리도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는 걸 안 뒤로 그걸 도맡아 해주겠다고 나서준 은인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투자이익의 반값까지나 되는 돈을 빼돌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자금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재무관리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7월 말 피고인에게 1,000억을 운용해줄 것을 따로 부탁한 거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 뭐 회사가 잘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술을 마시던 도중에 지부장이 아는 투자 매니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맡겨서 돈을 불리려고 했던 겁니다. 증인, 취미로 골프를 즐기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근데 요즘엔 잘 안 합니다. 회사 관리 신경 쓰다 보니 바빠서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그런 것까지 물어보십니까? 증인은 지난해 7월 사적인 골프 모임에서 회사 자금으로 도박을 하다가 7억을 잃었습니다. 재판장님, 사전에 제출한 증거 1, 2,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증인은 골프 도박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장에 드나들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증인,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애초에 자금 운용을 맡긴 것도 다 제 도박 중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증인의 도박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회사를 지키기 위해 회사 자금 운용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횡령을 한 사실을 언제 인지하시게 된 겁니까? 아마 투자를 맡기고 3개월 뒤쯤일 겁니다. 피고인이 수익금 처분 회계를 했다는 걸 증인이 알기까지 걸린 시간은 3달입니다. 3달이라는 기간 동안 투자금의 행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가요? 아니 몰랐죠. 애초에 저는 지부장을 믿고 맡긴 일이었을 뿐더러 57억이라는 큰 수익까지 냈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피고인이 재무관리부의 부장직을 맡고 있다고 하고 증인과 막역한 사이라지만 1,0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맡기고 최소한의 감시나 지원 인력조차 붙이지 않았다는 거네요. 아까 피고인께서는 회사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느라 골프를 잠시 쉰다고까지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증인이 도박으로 또다시 회사 자금을 잃을 것을 우려해요. 회사에 대한 애정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회사 자금 운용을 시작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은 피고인에게 자금 운용을 맡기고 3달이라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감시조차 하지 않는 안일한 대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인 들어가도 좋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양 팀원에 대한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인 선서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 선서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원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네, 변호인 측부터 신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변호인 정혜진입니다. 증인은 지금부터 차근히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 상훈그룹의 재무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회장님과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까?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기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에 부장님께서 먼저 검토하시고 회장님께서 결제해 주시는 형식이라 업무적인 소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증인의 행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본 사건과 연관이 있는 110억 회계장부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53억의 금액을 A 주식회사 투자 목록으로 기입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인의 본 회계장부 작성 업무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회계장부의 경우 저의 자발적인 의지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53억의 금액 사용 목적을 A 주식회사 투자 목록으로 기입하게 되었습니까? 회장님의 도박을 막으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53억의 금액을 A 주식회사 투자 목적으로 기입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도박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지부장님이랑 회식이나 간단한 술자리를 많이 가지면서 부장님께서 회장님의 도박 행태에 대해 고민이라고 말씀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내용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까? 회장님의 도박을 막고 회사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끌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에 취하신 부장님께서 회장님의 도박을 막고 싶은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53억의 금액 사용 목적과 그 행방을 알고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53억의 금액 행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회장님의 도박 중독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고
또 부장님의 회사를 향한 마음을 믿어서 그렇게 기입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금액 사용 목적이나 행방에 대해 회장님께 따로 여쭤보진 않았습니까? 그날 이후로 부장님과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리 그렇게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사이라고 해도 저에겐 선배이셔서 선뜻 먼저 연락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입니다. 또 부장님도 그날 이후로 출장을 다녀오셔서 따로 별일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언급하신 회계장부 작성 관련해서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셨습니까? 사문서 위조에 대해 잘 몰라서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 회장의 도박 사실을 인지한 후 증인 양팀원 씨는 회사와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인을 동원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으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 측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이유민 검사입니다. 증인은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앞선 증언에 따르면 증인은 피고인을 도울 의도로 보고서를 수정하였고 피고인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몰랐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 의해 회장이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말해준 사실을 통해 보고서를 수정하게 된 사실 또한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서류를 부탁한 것은 아니어도 회사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부추긴 것은 아닙니까? 부추겼다기보다는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님께서 계속 회사의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책임감이 생겼고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피고인이 문서 작성 이후 53억이라는 돈을 투자가 아닌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회사에 3개월 이상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을 겁니까? 네, 아무래도 조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발적으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기망 행위를 통해 증인에게 범행을 의도했습니다. 이는 다분히 사무소 위조에 피고인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며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증인의 거짓된 보고서 작성은 피고인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의 구체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인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지막 증인인 피고인 지연의 남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송민혁은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으로 증인 선서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 선서를 시작해 주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에 먹기로 맹세합니다. 네, 바로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신문하십시오. 피고인 지연은 93억가량의 부동산을 함께 자산운용을 하던 피고인 안주의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부동산을 회사를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횡령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선량한 의도로 볼 수 없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제3자 명의의 사용에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간의 관계가 단순 제3자 관계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재판장님, 이번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남편 송민혁 씨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두 피고인 간의 관계와 명예설정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기 위해 남편 송민혁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지연과 어떤 사이입니까? 네, 지연과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안지훈과 증인은 어떤 사이입니까? 안지훈 씨랑은 몇 년 전 아내 지연의 소개로 몇 번 식사를 같이 했던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증인은 피고인 지연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아내 지연과는 사이가 원래 좋았습니다만 최근부터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최근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근이라면 한 1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적인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증인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두 피고인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는 안지우 씨랑 사랑 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고인 지연과 안지훈의 애정 행각과 범죄 계획을 증명할 녹취록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님, 사전에 저희가 제출한 증거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거의 용량이 작은 관계로 자막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거 5번에는 피고인들의 내연 관계를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24일의 기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고인 지연이 상그룹 회장에게 자금 관리를 부탁받은 다음 날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 피고인 지연과 안지우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펀드 매니저인 안지우는 지연에게 범행에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이들의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임을 밝히며 선량한 의도로 자금 관리를 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검사 측 증인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측 반대 신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사 측 반대 신문이 없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지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신문하십시오. 네, 검사 이부입니다. 피고인은 잘 듣고 하시는 겁니다. 현재 피고인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특별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관리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무관리 부장의 업무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사 자금의 입출금 관리와 투자를 통한 자산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회장은 피고인에게 천억 상당의 자산 운용을 맡겼습니다. 맞습니까? 네. 증거로 채택된 투자 내역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회사 자금 1,000억으로 비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 110억 원을 거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안지훈 씨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 처음부터 예언 관계에 있는 피고인 안지훈 씨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회장에게 안지훈 씨를 소개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록 내역 관계이긴 했지만 저는 그저 회사 자금 소장의 안정을 위해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를 회장님께 소개드린 것뿐입니다. 그 당시에 범죄를 저질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럼 피고인이 회사 측에 보고한 거짓 투자 내역서에 대해선 팀원을 구사했다고 인정하십니까? 교사라뇨? 아니 지금 제가 양 팀원을 교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 팀원이 보고서를 위조하는데 제가 영향을 끼친 건 맞긴 해요. 맞는데 아니 양 팀원이 아까도 말했듯이 양 팀원이 직접 자발 도큐멘트를 작성한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검사는 이미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의도신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회사 측에 보고하지 않은 수익을 부동산 매입에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회사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해당 부동산을 안지훈 씨의 명의로 매입한 겁니까? 저는 회장님의 도박 사실이 최대한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회사 내에서 함부로 회장님의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회사 바깥 사람의 명의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중 가장 적당한 사람이 안지훈 씨였습니다.
앞서 제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과 안지훈 씨는 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였으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회사 외부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안지훈 씨의 명의로 매입한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제 주변 사람 중에서 회사 외부의 사람 중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안지훈 씨였습니다.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1순위 근저당권 설정가로 김채권 씨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채권 씨가 누구입니까? 제 남편이 개인적인 채널을 지닌 사업자입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김채권 씨에게 설정된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김채권 씨에 대한 채무 부담을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기간이 도래해서 어쩔 수 없이 해당 부동산에 담보를 걸어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안지훈 씨는 내연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의 빚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겁니까? 비록 지금 남편과는 사이가 소원이 있지만 저에게는 현재 책임이 주어질까 해서 급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회사 측에 보고하지도 않은 수익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내연남의 이름으로 매입하고 개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걸어두었다면 이를 진정으로 회사의 재무상황 안정을 위한 행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부동산 매입의 목적을 회사의 자금 안정을 위해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고인 안지훈 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남편의 갑작스러운 빚을 알게 되었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더 이상 회사만을 위한 선량한 목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 신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잘 듣고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죠? 제가 2007년에 입사했으니까 2020년까지 한 1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부장이라는 직급까지 올라오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무하고 있으신 상호그룹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직원들의 수는 대기업보다는 적고 더 원활한 소통이 오고갔겠군요. 네, 직원들과 평소 관계가 좋았으며 직원들은 회장님과 나름 식사도 자주 하며 친밀감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까? 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작은 회사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청춘을 온전히 회사에 바쳤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정말 회사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진심으로 걱정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회사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큰 신임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측이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에 의해서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무관리부장이라는 직책을 통해 회장의 도박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2년 전부터 급격하게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재무관리부장으로서 재무제표를 늘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어디 지출 내역과 그 목적 등이 일치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날을 잡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회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업체명이 규정되지 않은 곳을 방문하셨고 그 장소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쓰시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실을 회장님께 직접 여쭐 수는 없기에 해당 장소에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회장님께서 주기적으로 해당 불법 도박장을 거의 살다시피 하셨다는 것과 회장님을 통해 빠져나간 12억 상당의 금액이 바로 불법 도박자금으로 쓰였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피고인은 업무의 사적인 시간까지 동원하여 따로 회사 돈의 유출 경로를 조사할 정도로 맡은 직책에 대한 애사심과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회사의 불법적인 자금이 매우 걱정되어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면서도 수익금에 대한 투자 내역을 거짓 보고한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정말 오로지 악화된 회사의 재무 실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만 바라보고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53억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회장의 도박 사실은 직원으로서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서
재무 상황에 대한 불안은 그에 따른 행동을 불러올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애사심이 이끈 용기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사 측에서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변론하고자 합니다. 우선 피고인이 변제해야 하는 금액인 1억 3천만 원이 피고인이 결국 범법 행위를 해서까지 변제해야 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님을 설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제 질문에 사실대로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의 대략적인 연봉과 소비 습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대략 8천만 원 정도, 남편은 6천만 원 중반 정도를 벌고 저희에겐 아직 아이도 없고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취미도 없기에 대부분을 저축하고 생활비로만 지출하는 편입니다. 두 분 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평소 소비 습관도 사치와는 거리가 먼데 빚은 어쩌다 지게 되신 건가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한순간에 밑더미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제 기간이 도래하고 나서야 해당 재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세금 체납도 성실해왔고 은행 등의 연체 이력도 남지 않았을 텐데 왜 제1금융권을 통해서 변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겁니까? 또한 피고인의 대인관계를 조사했을 때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나 직장 동료 등 자금적 여유가 충분한 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보실 생각은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경우 큰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걸 모르셨던 겁니까? 그 당시에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큰 혼란과 배신감을 느껴서 차분하게 상황을 돌아볼 만한 그런 판단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급한 상황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비밀을 생각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 담보로 급한 부를 살려고만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처럼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김채권 씨에게 진 채무 부담을 해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 내에 얼마든지 변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선택은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배신감과 불어나는 빚과 독촉서가 주는 압박감이 피고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발생한 순간의 판단 실수일 뿐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빚을 변제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횡령을 계획하여 실시한 것은 아님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안지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신문하십시오. 네, 검사 오찬입니다. 피고인은 잘 듣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직업이 무엇이며 평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이며 상원그룹에서는 올해 초부터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에게 받은 자금을 통해 어떤 주식에 투자하셨고 얼마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주식에 투자했고 110억 원 가량의 수익을 냈습니다. 투자 내역서에는 A 주식에 투자하셨다고 기입되어 있는데 왜 실제로는 B 주식에 투자하신 겁니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주식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지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제가 펀드 매니저로서 A 주식보다 B 주식이 더 많은 수익을 낼 거라 생각해서 제가 임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회장에게 B 주식에 투자하셨다는 사실은 왜 밝히시지 않으신 겁니까? 결국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투자를 통한 이익금 중 일부에 대한 횡령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성그룹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저를 고용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일전에 재생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 지원과의 내용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피고인 지원과의 내용 관계 시작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니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제가 처음부터 지부장과 짜고 금전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 회사에 전입한 게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께 처음에 투자에 성공하면 회장님이 저를 단기간만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대로 고용해 주실 거야 약속하셔서 순수한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고 내용 관계는 그 이후에 시작된 겁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갈 당시에는 도면의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횡령액으로 50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안지훈 씨는 상원그룹 내 지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이고요. 피고인들은 안지훈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회장님의 도박... 계좌가 되면 회사 측에 발각될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피고인 지영과 안지훈은 상원그룹의 회장인 나 회장에게 제공받은 투자금 1,000억을 바탕으로 수익금을 냈으나 이후의 내용관계를 바탕으로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횡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앞서 내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된 바 그들에게 직무적 책임의식은 전혀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나회장과의 계약을 통해 입사한 것이며 범행의 의도는 없었으나 추후에는 그저 사익 추구를 위하여 횡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변호사 박수아입니다. 방금 전 검사의 신문 과정을 보면 피고인 안지우는 50억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투자 자금의 수익금을 횡령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안지훈의 자산 내역을 보면 무모하게 회사 자금을 횡령할 만큼 자산 내역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재판장님, 사전에 제출된 안지훈의 자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제 질문에 차분히 사실대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피고인은 나혜장 씨에게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회사 자금 1,000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회사 자금 조달 및 미래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A 주식과 B 주식은 모두 상향세를 보이고 있고 A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B 주식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B 주식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 사유가 있으신 겁니까?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B 주식이 A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위험한 길보다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펀드 매니저로서 당시에는 B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안지우는 횡령 사실과는 별개로 자신의 직업적인 신념에 기반하여 회사에 최대한의 수익률을 제공하고자 애쓴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안지훈이 설령 횡령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회사에 조금의 손해도 없이 이익만을 제공하였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피고인 안지훈에게 초기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공통된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연과 공모하여 횡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안지훈의 범행 가담 목적이 사익 추구와 직무에 대한 책임감 중 어디에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심리 절차를 마치고 양측 최종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논고와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 진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본 검사는 이 사건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소속된 회사의 장사정 안정화를 위해 선량한 의도를 벌인 일이 아닌 두 피고인 사이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계획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이미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증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안지훈이 회사에 고용되기 이전에 두 사람이 이미 함께 범죄 행위를 예비하는 것이 드러났고, 이는 두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점을 밝히기에 충분합니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뿐만 아니라 형법 제347조의 사기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장의 사적인 회사자금 유용을 받고 회사 자금의 안정을 위해 해당 행위를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나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그들의 횡령 행위가 밝혀지게 된다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중지되어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크게 추락시키며 큰 손해를 입히는 물론 회사의 주주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금자산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자와 회사에 고용된 전문 펀드 매니저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행위에 더 이상 선량한 의도를 투영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피고인 지연이 회사 측에 보고한 투자 내역서에 따르면 양 팀원이 작성한 회계장부상 실제 투자 수익은 110억 원이 아닌 57억 원만이 수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지연은 회장의 도박 이력을 내세우며 도박으로 인한 자금 유출을 우려하여 회사 측의 투자 수익을 축소하여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은 수익 총액 53억 원은 피고인 지연이 회장의 도박으로 인해 종전에 유출되었다고 증언한 12억 원에 비해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 회장의 도박을 우려해 벌인 일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형법상 규정된 횡령은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헌범입니다. 진정으로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투자 수익을 회사 측에 제대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피고인 지연은 팀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 직원을 교사하여 조직적으로 사무소 위조를 저질러 범죄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 지연이 매입한 파주시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인 안지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 1순위 근저당권 채권자로 김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지연은 이런 횡령의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행위조차 회사를 위한 일이었고 회사 외부의 사람 중 믿을 만한 사람의 명의로 매입했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부동산을 통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한 피고인들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평범한 관계가 아니 밝혀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동산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 지연은 해당 부동산의 남편의 채권자를 명의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해당 부동산이 엄연히 회사의 자금으로 매입되었으며 그러므로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갑작스럽게 알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개인의 채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결코 정상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없고 남편의 빚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는 참작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개인의 채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결코 정상적인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의 일부로서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유지선 제도의 핵심 권리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매우 큰 법익입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이 자신의 도면을 회사를 위한 선량한 의도에서 나온 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지연과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며 신뢰를 쌓아온 나이장의 신임을 배신하고 오히려 기망하면서 소속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한 피고인들의 제기는 심히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검사는 그 여자를 엄중히 피고인 지연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안지원에게 징역 10년을 부형합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며 검사 측 최종 의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피고인 측 변호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측 변호인 최종 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여 형벌권 행사에 있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검사 측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과 그 증거를 철저히 입각해 살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하에 먼저 피고인의 횡령 및 사기행위 동기 및 의도에 대한 저희 측 입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부동산 매입 행위를 계획적 횡령의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허나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평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많았으며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횡령 및 사기 행위를 벌이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업무의 사적인 시간까지 활용해 회사 돈의 유출 경로를 조사하여 회장의 도박 행위를 파악한 점, 같은 팀 팀원에게도 회장의 도박 행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회사를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피고인의 의도는 회장님의 도박 행위를 막고자 하는 회사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빚이 생기며 자신에게도 변제 책임이 주어질까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순간적으로 피고인은 급한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무부담 해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따르면 피고인은 빚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피고인과 남편이 꾸준히 1년 동안 저축을 하기만 해도 1억 3천 가량을 모을 수 있다는 점, 세금 체납이나 은행 연체 이력도 없는 점,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인 점을 미루어 보아 우선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복구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도로 변제할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 내 다른 방법으로 변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악의적인 목적이나 계획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결과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자금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안지훈의 횡령 및 사기행위 동기 및 의도에 대한 저희 측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계획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허나 변호인 측은 안지훈이 처음부터 투자자금의 수익금을 횡령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합니다. 이어 저희 측은 안지훈의 횡령 및 사기행위로 유발된 결과를 살폈습니다. 안지훈은 횡령 사실과 별개로 회사의 직업적인 신념을 기반으로 투자를 진행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측은 주식시장 기대수익 보고서에 따라 비주식의 안정적인 상향세를 근거로 투자한 점, 안지훈은 회사에 최대한 수익률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저희 측은 횡령 사실과 별개로 실제 조금의 손해 없이 이익을 제공했고 이는 피고인 안지훈이 피고인 신분 때의 발언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 변호인은 판결의 선고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꼭 고려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변호인 측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 1호 사건의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긴 시간이었는데 집중해서 주의 깊게 재판 과정 지켜봐 주신 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정한 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유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소 범죄 사실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과히 확정적 사실이라고 비춰집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근거들을 종합해서 고찰해 볼 때 개인적 이익 취득만이 범죄 행위의 목적이 아닐 수 있는 정황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범행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을 넘는다는 점에서 특정 경제 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당원은 이러한 전제야 피고인 지연의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행위의 목적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정상침작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회장의 도박 사실을 이유로 거짓 투자 내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회사를 위한 선량한 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원이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회장의 도박 사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같은 부서 팀원에게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을 자백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이 피고인의 선량한 동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측이 주장하였듯이 회장의 앞선 도박 행위만을 이유로 장래에 있어서도 또다시 투자금을 활용한 도박 행위가 있을 거라는 주장의 경우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우려 해석이 인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종합해 봤을 때 회장의 도박 행위 사실과 이를 피고인이 진심으로 우려하였다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초기 피고인의 범죄 행위 의도를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이를 부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검사로부터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피고인의 범죄 행위 당시 초기 의도는 합리적인 의심만이 가능할 뿐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연 관계에 있으며 회사 측과는 무관한 제3자를 명의로 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점, 공판 과정에서 그 내연 관계를 숨긴 채 단순 이해관계에 따른 관계임을 주장한 점, 개인적 채무 해결을 위해 본인의 채권자를 저당권자로 설정한 점, 블랙박스 대화 기록상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불법 취득하고자 한 점 등을 통해 초기 의도와는 별개로 범죄 행위 이후에 발생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하고 선량한 의도로 비춰질 수 없습니다. 이에 당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초기 목적이 그 아무리 선량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보여준 행위 자체가 이를 스스로 부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동기를 정상 참작 사유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진술한 바와 달리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히 계획하였다는 점, 금융 및 증권 전문가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이러한 점 등을 통해 형법 제3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형법 제23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문서 위조 및 변조에 관한 사항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를 통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인 약 50억 원을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검사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대화 기록을 통해 피고인이 이미 횡령금을 본인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원은 피고인에게 이득액 50억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변호인 측이 주장하였듯이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을 회사 측에 반환할 경우 손해액이 회복 가능한 수준을 넘어 회사 측에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의 경우 충분히 감형 사유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만약 피고인이 범죄행위 이전에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해당 자산이 본래부터 회사의 자산이었을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감형 사유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사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해 왔으며 공판 과정에서 비춰진 피고인의 태도에서 어떠한 반성적 모습도 살펴볼 수가 없었기에 감형 요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유 설명을 마치고 판결 주문을 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지연과 안지훈에 대해서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안지훈에게 징역 8년에 각처한다. 배상 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지연은 금 53억 원을 피해자 나혜장에게 지급하라. 이상으로 2022도 1호 횡령사건의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형사 재판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6시인데 20분간의 일정 시간 갖고 6시 20분부터 형사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